김치 항아리 뚜껑을 여는 소리는 언제나 새벽에 가장 크게 들린다. 아무도 없는 부엌에서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했다. 이 집에 들어온 지 30년. 그동안 이 항아리는 단 한 번도 비어본 적이 없었다. 손목이 시큰거려도 허리가 굽어도 이게 집밥이지라는 말 한마디에 다시 소금을 집어넣었다. 고맙다는 말은 점점 사라졌고 당연하다는 표정만 남았다. 며느리는 바빴고 아들은 늘 피곤해 보였고 손주는 내가 담근 김치보다 피자와 치킨을 더 좋아했다. 그래도 괜찮았다. 가족이니까, 원래 그런 거니까. 나는 늘 부엌에 있었다. 말이 필요 없을 때 가장 편한 자리였으니까. 그날도 별일 없는 하루였다. 된장국이 끓고 있었고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가 집안을 채우고 있었다. 그런데 며느리의 한마디가 이 집 공기를 바꿔놓았다. 어머님은 왜 항상 자기 방식만 고집하세요? 며느리는 화를 낸 것도 아니었고 소리를 친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나는 그 순간 이 집에서 내가 사람이 아니라 습관이 되어버렸다는 걸 느꼈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하지 않는 게 중립이라고 생각했을까? 나는 그날 처음으로 김치 항아리를 내려놓고 한참을 서 있었다. 손에 힘이 빠진 것도 아닌데 뚜껑이 미끄러져 떨어졌다. 쿵! 큰 소리와 함께 항아리에 금이 갔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깨진 건 항아리였는데 무너진 건 내 안의 무언가였다. 30년 동안 참았던 말들. 엄마니까, 며느리니까, 참아야 하니까. 그 모든 말들이 바닥에 쏟아진 김치처럼 흘러내렸다. 그때 알았다. 나는 이 집을 지켜온 사람이었지만 이 집은 내 마음을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았다는 걸. 그리고 이 항아리가 완전히 깨지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 가치를 묻지 않을 거라는 것도. 그날 이후 나는 조금씩 말을 줄이기 시작했다. 부엌에서 오래 머물지 않았고 손주 옷을 개는 시간도 줄였다. 아무도 묻지 않았다. 어디 아프세요? 무슨 일 있어요? 아무도 묻지 않았기에 이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된다. 이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아침 6시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시계를 보는 게 아니라 부엌 불을 켜는 일이었다. 이 집에서 하루가 시작됐다는 걸 누군가는 알아야 할 것 같아서였다. 며느리 방 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고 아들은 출근 준비로 분주했지만 아무도 나를 보며 인사 한마디 하지 않았다. 익숙한 풍경이었다. 밥솥 뚜껑을 열자 김이 훅 올라왔다. 쌀 씻을 때 조금 덜 씻었나? 밥알이 오늘은 유난히 윤기가 없었다. 그런 사소한 것들이 괜히 마음에 걸렸다. 누가 뭐라고 한 것도 아닌데 괜히 더 잘해야 할 것 같았다. 나는 늘 그랬다. 말없이 기준을 높이고 혼자서 기준에 미달했다고 나를 탓했다. 식탁 위에 반찬을 하나씩 올렸다. 손주는 김치에 손도 대지 않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나는 꼭 그 자리에 김치를 올려두었다. 빠지면 안 될 것 같아서였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내가 지켜야 할 형식 같은 것이었다. 어머니, 오늘 김치 좀 쉬었어요. 며느리는 밥을 뜨다 말고 그렇게 말했다. 말투는 차분했지만 나는 그 안에 담긴 작은 짜증을 알아챘다. 괜히 변명하고 싶어졌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대신 김치 접시를 조용히 치웠다.
아무 일 아니라는 듯이. 식사가 끝나고 나는 설거지를 했다. 거품 낀 그릇을 하나씩 닦으며 생각했다. 언제부터 이렇게 말이 없어졌을까? 예전에는 밥상머리에서 이런저런 얘기도 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누가 뭘 잘못했는지, 누가 더 피곤한지 눈치만 보게 됐다. 며느리는 출근 준비를 하며 분주했고, 손주는 가방을 챙기느라 정신이 없었다. 그 와중에 나는 손주 양말 한 짝을 찾아주고 외투 지퍼를 올려줬다. 손주는 고맙다는 말 대신 늦게 써라고 말했다. 그 말이 맞았다. 요즘 세상에 할머니의 손길은 늘 늦은 쪽에 속했다. 문이 닫히고 집에 혼자 남았을 때 부엌이 유난히 넓어 보였다. 아까 치워둔 김치 접시를 다시 꺼냈다. 조금 쉬긴 했지만 못 먹을 정도는 아니었다. 나는 김치를 한 입 베어 물었다. 짠맛이 먼저 올라오고 그 다음에 시큼한 맛이 천천히 퍼졌다. 그날 오후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니, 오늘 저녁엔 외식할게요. 이유는 묻지 않았다. 묻지 않는 게 서로 편하다는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 동안 수화기를 내려놓지 못했다. 나는 그날 저녁 아무도 없는 식탁에 혼자 앉아 국을 데웠다. 소리가 나지 않게 조용히. 이 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늘 조용한 일이었다. 그리고 그 조용함 속에서 갈등은 이미 자라고 있었다. 아무도 이름 붙이지 않았을 뿐. 그날은 손주 학원 상담이 있는 날이었다. 며느리는 출근 전에 나에게 시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달라고 했다. 어머니, 4시 맞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응, 내가 데리고 다녀올게. 예전 같았으면 고맙다는 말이 먼저 나왔을 텐데 요즘은 그런 말이 사치처럼 느껴졌다. 그래도 괜찮았다. 손주 손을 잡고 학원에 가는 길은 내가 아직 이 집에서 쓸모가 있다는 증거 같았으니까. 학원 앞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나는 괜히 가방 속을 뒤적였다. 손주 물병, 간식, 그리고 메모지 하나. 며느리가 써준 학원비 관련 메모였다. 글씨가 또박또박했지만 어딘가 나와는 거리가 느껴지는 글씨였다. 상담은 생각보다 길어졌다. 선생님 말이 길었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들었다. 손주 이야기가 나오면 괜히 내가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처럼 말하고 싶어졌다. 그 마음이 문제였을까? 집에 돌아오니 며느리 얼굴이 굳어 있었다. 시계를 보며 말했다. 어머니,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나는 이유를 설명하려다 말았다. 말을 꺼내는 순간 이미 변명처럼 들릴 것 같았기 때문이다. 조금 길어졌어.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다음부터는 말씀 좀 해주세요. 며느리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아들은 그 옆에서 한숨을 쉬었다. 엄마, 요즘 깜빡깜빡 하시잖아. 그 말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왔다.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둔 말처럼. 순간 귀가 멍해졌다. 나는 깜빡한 적이 없었다. 다만 말하지 않았을 뿐이었다. 그 차이를 이 집에서는 아무도 구분해주지 않았다. 그날 저녁 아들은 내 방 앞에서 잠깐 멈췄다가 아무 말 없이 지나갔다. 그 짧은 망설임이 나를 더 서럽게 했다. 나는 방 안에서 혼자 옷을 개며 생각했다. 내가 언제부터 이 집에서 불안한 존재가 되었을까? 언제부터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감시해야 할 사람이 되었을까? 손주 웃음소리가
거실에서 들려왔다. 그 소리를 들으며 나는 문을 열지 않았다. 괜히 나가면 분위기를 흐리는 사람이 될 것 같아서 그날 밤 김치 항아리 뚜껑을 다시 열었다. 조금 더 씌어진 냄새가 났다. 나는 조용히 닫았다. 이제는 이 집에서도 내 시간이 지나가고 있다는 걸 부정할 수 없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 집에서 내가 없어도 괜찮을지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말을 더 아끼기 시작했다. 원래 말이 많았던 사람도 아니지만 이제는 굳이 입을 열 필요가 없다고 느꼈다. 말을 하면 설명이 필요해졌고 설명을 하면 변명이 되었고 변명이 되면 나는 더 작아졌다. 아침 밥상에도 예전처럼 신경을 쓰지 않았다. 반찬 수를 줄였고 손주가 싫어하는 김치는 굳이 앞에 두지 않았다. 없어도 아무도 묻지 않았기 때문이다. 설거지를 하다 보면 거울처럼 닦인 그릇에 내 얼굴이 비쳤다. 언제 이렇게 늙었나 싶었다. 주름진 손등, 굽은 손가락, 물에 불어 하얘진 피부. 이 손으로 30년을 버텼는데 이제는 이 손이 짐처럼 느껴지는 모양이었다. 며느리는 점점 나를 배려했다. 어머니 쉬세요. 이건 제가 할게요. 그 말들이 쌓일수록 나는 이 집에서 할 일이 사라지고 있다는 걸 느꼈다. 아들은 여전히 바빴다. 출근, 회식, 피곤하다는 말. 그 사이에서 나는 점점 투명해졌다. 같은 집에 살고 있는데 하루 종일 얼굴을 보지 않는 날도 생겼다. 어느 날은 저녁이 되어도 아무도 집에 오지 않았다. 전화도 없었고 메시지도 없었다. 나는 혼자 밥을 차려 먹고 혼자 치웠다. 그게 이상하게도 편했다. 눈치를 볼 사람이 없어서였다. 그날 밤 방에 누워 천장을 보며 생각했다. 내가 사라지면 이 집은 더 편해질까? 나는 이 집에 들어오던 날을 떠올렸다. 젊었고 겁도 없었고 뭐든 하면 될 줄 알았다. 그때의 나는 지금의 나를 상상이나 했을까? 다음 날 아침 나는 처음으로 아침밥을 하지 않았다. 밥솥도 열지 않았다. 며느리는 잠깐 놀란 얼굴로 식탁을 보더니 아무 말 없이 빵을 꺼냈다. 그 순간 마음 한쪽이 서늘해졌다. 없어도 되는 사람이구나. 그 생각이 이상하게도 나를 울리지 않았다. 오히려 정리가 되는 기분이었다. 나는 그날 혼자 병원에 다녀왔다. 의사는 특별한 병은 없다고 했다. 연세에 비해 건강하세요. 그 말을 듣고 괜히 웃음이 나왔다. 몸은 멀쩡한데 마음은 어디가 아픈지도 설명할 수 없었다. 집에 돌아오는 길 버스 창에 비친 내 얼굴을 보며 조용히 다짐했다. 이제는 나를 조금 지키자고, 더 애쓰지 말자고, 알아주지 않는 마음은 억지로 들이밀지 말자고. 그날 이후로 나는 물러나기로 했다. 부엌에서도 대화에서도 가족의 중심에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한 선택이 나를 더 외롭게 만들지 아니면 살게 해줄지는 아직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다시 무너지는 일은 없을 것 같았다. 그날은 장을 보러 나갔다가 비가 내렸다. 우산을 챙기지 않아 처마 밑에서 잠시 서성이고 있는데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다. 언니? 목소리를 따라 고개를 들자 오래전에 이 동네로 이사왔던 민지가 서 있었다. 우리는 잠깐 서로를 바라보다가 웃었다. 서로의 얼굴에 새겨진 시간을 확인하듯이 민지는 내 손을 보더니 말했다. 손이 왜 이렇게 말랐어? 그 말에 괜히 눈이 시큰해졌다.
집에서는 아무도 묻지 않던 말이었다. 비를 핑계로 우리는 근처 분식집에 들어갔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물 앞에서 나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다. 민지는 묻지 않았다. 대신 김치를 집어먹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 맛, 언니가 담근 거지? 나는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다. 집에서 알아주긴 해? 그 한마디에 참고 있던 말들이 천천히 새어나왔다. 누굴 탓하지도 않았고 울지도 않았다. 그냥 있었던 일들을 있는 그대로 말했을 뿐인데 민지는 조용히 내 손을 잡았다. 언니, 너무 오래 참았어. 그 말이 내 마음을 정확히 짚었다. 참았다는 말이 아니라 너무 오래라는 말이. 집에 돌아오니 며느리 신발이 먼저 보였다. 괜히 마음이 조급해졌다. 민지와 만났다는 걸 굳이 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날 저녁 며느리는 내 표정을 보며 말했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셨어요? 나는 잠깐 망설이다가 아니야. 라고 답했다. 그 대답이 예전과는 달랐다. 숨기려는 말이 아니라 지키려는 말이었다. 그런데 다음 날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엄마, 민지 이모 만났어? 누군가 이미 말해줬다는 뜻이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들은 표정을 굳히며 말했다. 괜히 집안 얘기밖에 하지 마.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밖에 말한 적은 없었다. 다만 처음으로 내 이야기를 들어준 사람이 있었을 뿐이다. 그날 밤 나는 방에 앉아 민지가 쥐어준 귤을 까먹었다. 껍질을 벗기자 상큼한 냄새가 퍼졌다. 오랜만에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누군가 내 편이 있다는 사실이 이렇게 큰 힘이 될 줄은 몰랐다. 하지만 동시에 이 작은 위로가 이 집에 또 다른 파문을 일으킬 거라는 것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과 그로 인해 더 복잡해질 가족 사이에서 어디까지 말해야 할지.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사건은 아주 사소한 일에서 시작됐다. 며느리가 장을 보다가 전화를 했다. 어머니, 김치가 없어요. 나는 잠깐 말을 잃었다. 없을 리가 없었다. 그 항아리는 늘 거기 있었으니까. 집에 돌아와 부엌으로 들어갔을 때 나는 그 자리에 멈춰섰다. 김치 항아리가 없었다. 그 자리에 남아있는 건 바닥에 쓸린 자국과 희미하게 남은 붉은 물기뿐이었다. 며느리가 정리했어. 아들이 말했다. 깨질 것 같아서 버렸대. 그 말이 이상하게도 화가 나지 않았다. 놀랍지도 않았다. 그냥 예상했던 일이었다.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어머니, 요즘은 김치도 사 먹는 게 낫잖아요. 항아리도 오래됐고 위생도 그렇고요. 위생이라는 단어가 내 가슴을 콕 찔렀다. 나는 그 항아리를 닦을 때 손이 얼도록 물을 갈아가며 씻었다. 해마다 햇볕에 말리고 깨질까봐 늘 조심했다. 그런데 그 모든 시간이 한 단어로 지워졌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안방으로 들어가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있었다. 젊은 시절의 나와 이 집 어른들, 그리고 막 태어난 아들. 사진 뒷면에는 연필로 적은 글씨가 있었다. 이 집에 들어오기 위해 모든 걸 내려놓은 날. 그날을 아무도 모른다. 내가 왜 그렇게 빨리 이 집에 들어왔는지, 왜 친정과 멀어질 수밖에 없었는지.
사실은 내 선택이 아니었다. 그 집이, 그 상황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 그때 민지가 말해줬던 말이 떠올랐다. 언니 인생은 언니가 너무 일찍 접었어. 나는 그 말이 틀리지 않다는 걸 이제야 인정할 수 있었다. 그날 저녁 아들이 내 방으로 들어왔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미안함과 혼란이 섞여 있었다. 엄마, 그 항아리 엄마가 그렇게 아끼던 건 줄 몰랐어. 그 말에 나는 웃었다. 아니, 웃는 척을 했다. 괜찮다. 그 말은 이 집에서 내가 가장 많이 한 말이었다. 하지만 그날만큼은 괜찮지 않았다. 항아리가 깨져서가 아니라 그 안에 담아두었던 내 세월이 함께 버려졌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나는 처음으로 조용히 말했다. 그 항아리 김치만 담았던 거 아니다. 아들은 고개를 들었다. 그제야 내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된 얼굴이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깨진 항아리는 다시 붙일 수 없고 한번 드러난 마음은 다시 숨길 수 없었다. 항아리가 사라진 뒤로 집안은 이상하게 더 조용해졌다. 누구도 그 이야기를 다시 꺼내지 않았다. 마치 말하지 않으면 없던 일이 되는 것처럼 며느리는 더 조심스러워졌고 아들은 더 늦게 들어왔다. 서로 배려하는 척했지만 그건 배려가 아니라 피하는 것이었다. 나는 부엌에 들어갈 때마다 빈 자리를 먼저 보게 됐다. 항아리가 있던 그 구석, 그곳을 지나칠 때면 발걸음이 잠깐 멈췄다. 이 집에서 내 자리가 줄어든 느낌이었다. 어느 날 저녁 우연히 거실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나누는 대화를 들었다. 문이 반쯤 닫혀 있었고 나는 일부러 들으려 한 게 아니었다. 어머니, 요즘 좀 예민하신 것 같아. 며느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다. 병원 한번 모셔가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 말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예민하다는 말, 병원이라는 단어. 그 사이에 문제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조용히 끼어 있었다. 아들은 잠시 말이 없더니 이렇게 말했다. 나도 좀 걱정되긴 해. 요즘 엄마 예전 같지 않아. 그 말이 이 집에서 내가 들은 가장 아픈 말이었다. 나는 문 뒤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다.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 시간은 이렇게 쉽게 의심으로 바뀌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불을 끄고 누워도 눈앞에 항아리 자리와 아들의 말이 번갈아 떠올랐다.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은 늙었다는 뜻일까? 쓸모없다는 뜻일까? 아니면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는 뜻일까? 다음 날 아침 나는 일부러 늦게 일어났다. 부엌에서는 이미 며느리가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나를 보더니 잠깐 멈칫했다가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시 움직였다. 나는 식탁에 앉지 않았다. 굳이 앉을 필요가 없다고 느꼈다. 이 집의 하루는 이제 내가 없어도 잘 돌아가고 있었다. 그날 오후 민지에게서 전화가 왔다. 언니 괜찮아? 그 한마디에 그동안 참고 있던 감정이 한꺼번에 올라왔다. 하지만 나는 말했다. 괜찮아. 그 말은 거짓말이 아니었다. 이미 기대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그날 저녁 나는 작은 가방 하나를 꺼냈다. 안에 옷 몇 벌과 사진 한 장을 넣었다. 당장 나갈 생각은 아니었지만 언제든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이 필요했다. 이 집에서 가장 오래 살았지만 가장 쉽게 밀려날 수 있다는 걸 그날에서야 분명히 알았다.
그리고 그 사실이 나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그날은 아무 예고도 없이 찾아왔다. 손주가 학교에서 돌아와 울고 있었고 며느리는 당황한 얼굴로 전화를 붙잡고 있었다. 아들은 회사에서 바로 오겠다고 했다. 나는 거실 한쪽에 서서 그 장면을 조용히 보고 있었다. 예전 같았으면 먼저 나섰을 텐데 그날은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나서면 또 간섭이 될까봐. 손주가 울음을 그치지 않자 며느리가 내 쪽을 봤다. 잠깐의 망설임 끝에 말했다. 어머니 잠깐만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그 말이 부탁처럼 들려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손주를 안았다. 작은 등이 내 품 안에서 들썩였다. 아들이 도착했을 때 집안의 공기는 이미 팽팽해져 있었다. 며느리는 울먹이며 말했다. 제가 잘못한 건 없잖아요. 아들은 아무 말 없이 양쪽을 번갈아 보았다. 그때 내 안에서 무언가가 끊어졌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그만하자. 세 사람의 시선이 나에게 모였다. 나는 숨을 한번 고르고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내 이야기를 꺼냈다. 나는 이 집에 들어오면서 내 인생을 잠시 접어둔 게 아니야. 아예 내려놨어.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선택한 줄 알았지. 엄마니까, 며느리니까. 그런데 아니더라. 그땐 다른 길이 없었어. 나는 항아리 이야기를 했다. 왜 그걸 버티듯 지켜왔는지, 왜 매년 김치를 담갔는지. 김치가 아니라 나 자신을 그 안에 담아두고 있었던 거라고. 나도 인정받고 싶었어. 그 말을 꺼내는데 30년이 걸렸다. 잘했다는 말 한마디, 고맙다는 말 한 번이면 됐어. 말을 마치자 방 안이 조용해졌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고 아들은 내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 그 침묵 속에서 나는 울지 않았다. 울고 싶지 않았다. 이미 다 말했으니까. 그날 누가 옳고 그른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했다. 이제 이 집은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나 역시 예전의 나로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조용히 마음먹었다. 그날 이후로 집안은 조금 달라졌다. 크게 바뀐 건 없었다. 누군가 갑자기 미안하다고 무릎을 꿇은 것도 아니고 눈물의 화해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 다만 며느리는 나를 부를 때 목소리가 달라졌다. 예전처럼 조심스럽거나 경계하지 않았다. 아들은 말수가 더 줄었지만 가끔 나를 힐끗 보며 무언가를 삼키는 얼굴을 했다. 손주는 예전보다 더 자주 내 방으로 들어왔다. 숙제를 하다 말고 할머니, 이거 맞아? 그렇게 묻는 사소한 말들이 이상하게 나를 울컥하게 했다. 며칠 뒤 나는 오래된 장독대 앞에 섰다. 수십 년 동안 그 자리에 있던 항아리. 비바람을 맞고 사람들 눈에도 잘 띄지 않던 그 항아리를 그날은 유난히 오래 바라보았다. 그리고 뚜껑을 열었다. 김치 냄새가 아니라 시간의 냄새가 올라왔다. 젊었던 나, 참았던 나, 아무 말도 못했던 나. 나는 그 항아리를 버리지 않았다. 그렇다고 다시 예전처럼 매달리지도 않았다. 그저 깨끗이 닦아 햇볕이 잘 드는 쪽으로 옮겨 놓았다. 그게 지금의 나였다. 며느리는 그날 저녁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저도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나도 그랬어. 그 한마디면 충분했다. 용서도 이해도 굳이 큰 말이 필요 없다는 걸
그제야 알았다. 나는 이제 누군가의 엄마이기 전에, 누군가의 시어머니이기 전에 그냥 나 자신으로 살기로 했다. 모든 상처가 사라진 건 아니다. 하지만 더 이상 숨기지 않는다. 참지 않아도 된다는 걸 이 나이에야 배웠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도 여전히 항아리 하나를 마음속에 묻어두고 있다면 오늘은 그 뚜껑을 살짝만 열어도 괜찮다. 완전히 꺼내지 않아도 된다. 햇빛이 조금만 들어와도 충분하다. 나는 그렇게 오늘도 나로 남는다.